최근 가장 주목받은 뉴스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 굿모닝 이슈 브리핑.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격화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을 넘어서 다방면으로 압박이 확대되는 양상인데요. 오늘 트럼프 2.0 시대 미중 패권 경쟁 관련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중 관계 전문가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강규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소개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에 소속되어 있고요. 미중 관계나 중국 군사, 한국 국방전략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박사님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관세 전쟁 포함해서 좀 다방면의 미중 간의 어떤 치킨 게임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일단은 저희가 그 미국 입장, 중국 입장 여기 좀 나눠서 좀 질문을 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을 먼저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고율 관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그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뭐죠? 코로나19 기원이 뭐 우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얘기를 꺼내는 등 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미국이 트럼프 2.0 시기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박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을 좀 놓고 보자면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한 다시 얘기를 꺼냈다는 거는 어떠한 뭐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도 있고, 예. 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관세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 대한 압박도 되지만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 미국 항만에 중국 배가 들어올 경우에 뭐 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목적도 있지만 또 안보적인 또 예. 미국의 어떠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요. 또 이렇게 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체적인 건 여튼 중국과의 패권 경쟁 요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네, 그 패권 경쟁이라는 용어 자체도 좀 되짚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전략 경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 네, 뭐 미국의 대전략이 이제 전략 경쟁으로 기울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전략 경쟁. 예. 네네. 근데 그쪽에서 이제 최종적인 목표를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승리를 바란다고 한다면, 어쨌거나 이러한 하나하나의 조치가 단순한 의미를 가졌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전방위적인 압박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용어를 패권 경쟁이 아니라 전략 경쟁으로 하는 게 중국과 미국이 동등하지 않다는 뭐 입장인 건가요? 그게 조금 복잡한 뉘앙스가 있는데요. 사실 전략 경쟁의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미국 쪽에서 사용하는 전략 경쟁은 일단은 핵을 가진 강대국과의 경쟁, 예전에 이제 구소련과의 경쟁을 전략 경쟁이라고 했었고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전략 경쟁의 특징은, 그러니까 패권 경쟁은 이제 패권을 놓고 그 대상과 목표를 얘기하는 경쟁이라면, 전략 경쟁은 이제 경쟁의 방식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의 경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지금 미국이 하는 걸 보면 군사적인 압박은 약간 뒤로 빼고 예. 경제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 구소련과의 전략 경쟁을 보더라도 미소 간에 이제 냉전이 오래 가고 예. 여러 가지 체제 경쟁 또는 경제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략 경쟁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예전에 뭐 1900년대에 있었던 거는 미중 간의 그런 대결은 군사적인 전쟁이다, 그 대결이다 생각하면, 지금은 경제나 뭐 그런 거를 그 기반으로 해서 좀 대결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략 경쟁의 최종적인 목표가 상대방을 이제 뭐 완전히 패퇴시키거나 또는 정복하거나 이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예. 좀 국력을 적당한 수준까지 이제 낮추게 되는, 그러니까 예. 쇠락을 유도하게 되는 예. 이런 정도를 전략 경쟁의 최종 목표로 보고 있지 않나 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와 경제를 나눠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흐름상 보면 뭐 그렇죠. 어쨌든 네네. 예. 근데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관세라든지 이런 정책, 그 대압박 이런 거는 그 미국 그 국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적자 해소가 네. 가장 크죠. 그렇죠. 이제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미국의 이제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관세 수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마가라고 해서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일관된 주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미국이 제조업 같은 분야에 있어서 이제 너무 중국에 비해서 조금 뒤처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를 좀 강하고 예. 탄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목적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도 잠깐 요 관련 얘기 나왔었지만 근데 미국 못지않게 중국도 그 발언이 아주 강경합니다. 네, 중국도 뭐 많은 준비를 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 뭐 싸울 테면 싸우자라는 예.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교부 대변인 공식적인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이죠. 이런 쪽에서 이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런 수사를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근데 또 일각에서 볼 때는 오히려 약간 협상을 위한 여지를 더 두기 위해서 예. 초장에 좀 더 강하게 그런 어.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 미국의 압박 중에 하나 이게 바로 뭐 수출 통제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엔비디아 A칩 관련해서 수출 통제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먹힐까요? 지금까지 그 역사상 네. 수출 통제라는 게 성공한 적이 없었잖아요. 예, 밀수 이런 게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제가 기술이나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제재만 하더라도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북한만 네.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근데 경제 제재보다도 더 사실은 확산과 그런 전파가 쉬운 기술적인 측면에서 통제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중국의 기술적인 발전이 너무 빠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금방 넘어설 수 또는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일 수도 있고 또 일부 분야에 있어서 너무 치고 나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분야 이제 기술의 시대가 왔다고 친다면 어떠한 아까 말씀드린 전략 경쟁의 측면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기술 패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틀어줘야 중국이 떠오르는 그 부상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라고 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것이 그럼 중국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보면 중국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똑같이 자강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자기가 예.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그 일환에서는 또 내수 같은 경제적 부양도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독립성 또는 그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양쪽이 좀 쉽지 않은 그런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미국과 중국의 양측이 이런 뭐 강경한 발언들 앞서 우리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협상을 위한 여지를 두는 거다. 뭐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협상을 꼭 끌고 오겠다라는 약간의 그런 사전 발언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은 이게 강대강으로 부딪힌다면 어느 한쪽이 이제 꼬꾸라지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양국의 입장을 놓고 보면 절대적인 파국은 둘 다 지금 약간 위험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서히 어떤 힘을 과시하거나 목을 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방적인 단기간의 승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미국과 중국의 지금 국내 상황을 본다면 예. 지도자들 입장에서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는 좀 협상을 열어둘 필요가 있고 예. 예. 아까 말씀드린 중국 대변인의 강경 발언도 예. 곧 이어서 그 말을 하지만 뒷붙여서 협상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최근에 보면 미국 쪽에서도 여러 가지 협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뭐 약간의 관세 같은 것도 예.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계속해서 밀고 당기기 식의 뭐 힘겨루기 국면이 이어지다가 예. 어느 계기를 통해서 좀 협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관세 뭐 저기 협상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중국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트럼프가 한 발을 뺐다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협상의 기술로서 계속 지금까지 압박을 했다가 이제는 한 발 빼는 시점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 트럼프식의 주도권을 쥐고 미국이 어떠한 전략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도구, 협상의 기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예.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로는 중국 측의 반응이 생각보다 상당히 거셌고 또 미국이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예. 미국이 의도한 대로 처음에 의도한 대로 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여기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과 관련된 발언들은 실질적으로 한편으로는 뭐 협상의 기술로 시간을 끌고 또는 뭐 대화의 장을 열려고 한 노력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미국의 어찌 보면 다급함, 예. 당황스러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 중국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 방금 박사님께서 그 중국이 의외로 좀 거세게 이번에 좀
대응을 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보면은 중국은 당시에는 뭔가 협상하려는 듯한 그리고 좀 낮은 자세의 스탠스를 취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거세게 좀 준비가 많이 돼 있다는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으로서도 트럼프 집권 2기를 많이 예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준비를 많이 했다. 네, 준비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기와 좀 다른 점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1기 때는 트럼프가 재집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 좀 장기적인 포석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예. 다만 이번에 트럼프 2기에서는 이제 3기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예. 그때보다 타임 프레임이 되게 좁다. 음. 그렇다면 중국으로서도 좀 더 강하게 나감으로써 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프레임을 좀 짧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예. 또 한 가지는 1기 합습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좀 취약한 부분 같은 것들 예. 또는 그 사이에서 바이든 행정부 시기를 또 틀면서도 중국으로서도 공급망을 좀 분리시키는 미국의 조치에 대응해서 예. 자체적인 어떤 공급망 다변화를 원한다든가 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내수 진작화를 추구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차질적 변화에 대해서 약간의 자신감이 붙은 거 아닌가라고 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3기도 없고 사실 요즘 미국 내부에서도 뭐 반트럼프 기조가 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많이 힘을 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으로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중간 선거가 이제 또 내년에. 한해 있기 예. 때문에 음. 어쨌든 간에 그 시기까지 정해진 어떠한 그 시간적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중국으로서도 그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좀 같은 맥락의 질문일 것 같은데 지금 중국에서는 뭐 히토류 뭐 수출 통제, 수출 통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수출 금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다음에 뭐 미국 보잉사 우리를 안 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카드들을 한꺼번에 내놓는 이유도 지금 초장에 그 트럼프의 길을 꺾겠다. 뭐 네. 그러니까 내년 뒤면은 뭐 레임덕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뭐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어떠한 조치는 뭐 일반적으로 보자면 미국의 어떠한 조치에 대한 반응적, 대응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토리우 수출 통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사전적으로 낸다기보다는 미국이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 때 중국이 우리가 이런 카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식으로 여태까지 내놨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그런 식의 이제 조금 더 강화된 수출 통제가 나왔는데 히토리우는 미국으로서는 약간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뭐 대비를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 내에 이걸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미국의 뭐 히토리우 생산이 늘는다거나 아니면 예. 대체 수입국을 찾는다거나 이런 노력을 여태까지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중국이 히토리우 글로벌 시장에서는 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우리의 존재감이 이 정도다라는 걸 다시 한번 예.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뭐 히토류가 그렇게 큰 카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 군사나 항공 분야에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첨단 제품에도 필수적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뭐 국방 분야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텔스 기능,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유도탄과 관련된 기능, 그러니까 레이더 기능 이런 핵심적인 기능들에 있어서 히토류가 사용되는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양이 많다기보다는 절대적인 양이 많다는 게 아니고요. 히토류가 없으면 그러한 기술을 구현하기가 힘든 예.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뭐 차세대 전투기나 이런 데도 당연히 필요한 그 원료가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게 과연 경제적인 타격이 그렇게 큰가라고 했을 때는 전반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런 돌아가는 측면보다는 네. 어느 한 곳에 노드를 쥐었을 때 예. 파급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토리가 그런 쪽에 좀 위치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좀 챙기는 모양인데 최근에 한 고위 그 중국 고위 당쉐샹 부총리가 이 삼성 반도체 시안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윈윈하자라고 얘기를 또 하기도 했는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의 외교 정책은 뭐 크게 3층으로 구분돼 있다고 하는데 뭐 미국과의 강대국 외교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주변국과의 외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 들어서 이제 주변국과 관련된 외교 회의를 한 10몇 년 만에 두 번째로 다시 시진핑 씨가 개최하는 등 관련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링셰샹이 방문한 것 자체도 사실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고 삼성이라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의 공장을 방문했다는 거는 예.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이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린 자세로 또는 협조적인 자세로 나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예. 볼 수도 있고요. 또 예.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만약에 한국이 조금 더 중국에 가까워진다면 미국으로서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또 의문을 계속 던져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포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최근 또 언급되는 한한령 이제 한 8년 정도 이어졌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한국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되게 굉장히 좋은 정치적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지난 정권 시기에 중국에 대해서 조금 척을 졌다면 이제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면 또 다른 대중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그런 걸 떠나서 중국으로서는 한국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수출이 힘들고 미국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글로벌 공급망이나 무역이나 총재를 가할 때 중국이 뻗어나갈 수 있는 시장 사이즈를 봤을 때는 한국만한 국가가 별로 없거든요. 뭐 EU나 뭐 남미나 아프리카 뭐 이런 게 있지만 경제력이 되는 건 EU 정도고 예. 남미나 아프리카의 시장은 뭐 그 정도 규모는 되지 않고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도 괜찮고 시장 크기도 좋고 중국과의 어떠한 접점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서 유화책을 보내고 왔고요. 뭐 지난번에 뭐 여권 같은 경우 비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행 비자 같은 경우에도 그쵸. 좀 조치를 예. 취해줬잖아요. 예. 근데 그런 계속해서 1년에 어떤 유화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사님, 그 한한령이 뭐 우리는 이제 한한령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선포 같은 건 안 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공식적인 건 그렇죠. 아닌 그러니까 거죠. 이번 뭐 풀린다고 해서 뭐 풀린다 이런 것도 없겠죠, 그죠? 근데 네. 최근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직접 이제 중국 현지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이런 게 뭔가 하나의 좀 네네, 키로 그러니까- 보고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선포 이런 게 없을 거라 이 말씀인 음.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시적으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조치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을 음. 것이고 만약에 공식적인 선포가 있다고 한다면 예. 이제 해제할게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러면은 너네 선포도 공식적이었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은 없을 것 예. 같고요. 예. 다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뭐 공식적으로 중국에서는 한한령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어. 만약에 그것이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언론에 만약에 이제는 더 이상 한한령이 없는 것 같다라고 예. 했을 때 중국이 거기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예. 한다면 그걸 뭐 어느 정도 확인해줬다라고 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분위기로 알아채야 네, 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입장 좀 얘기 들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요 네. 중국의 어떤 그 미국의 대압박에 대해서 강경한 이유 좀 더 궁금해서 좀 추가적인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일각에서는 뭐 대미 수출 의존도가 뭐 한 불과 15%밖에 안 돼서 그런 거다. 이런 네.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 의견이 좀 분분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중국의 대미 수출이 네. 한 15%에 불과해서 의존도가 낮으니 그렇게 강경하게 나와도 괜찮다. 근데 뭐 그 15%라는 수치가 낮은지 높은지는 또 상대적일 것 같고요. 만약에 자기가 어느 정도의 무역 상대국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과의 뭐 볼륨이 조금 줄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그럼 그 15%를 더 포기할 만큼 중국이 다른 대체 시장을 찾았느냐 아니면 중국에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내수 진작 같은 것들이 효과를 네. 보고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뭐 중국이 좀 강하게 나간다고 하는 거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준비를 좀 해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위안화도 뭐 절하고 네, 그죠. 네, 네. 그다음에 내수 진작하고 이런 것도 하고 준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를 상당히 고심해서 선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그런 것들이 또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닌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조금 더 좀 강도를 올려도 지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소진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협상 국면으로 가려면 누군가가 하나 물러서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좀 더 세게 나가서 예. 이 균형을 조금 더 틀어버리던가 뭐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조금 더 세게 나가서 예. 어떤 협상의 이니셔티브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중국 대변인 그 멘트도 아까 박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실제로 중국 정부의 그 분위기가 어때요? 중국 분위기가? 뭐 저도 중국 가봐서 뭐 인터뷰를 딴 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 중국 내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애국주의적인 소비 성향도 있고 반면에 지금 경제 상황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예.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중국 지도부에 대한 불만들 기층에서 실업률도 상당히 높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의 좀 반감들도 있어서 예. 중국 지도부로서도 이런 민심들을 또 완전히 항상 억누를 수는 없을 네네.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국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협상이 좀 나올 가능성이 네.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은 치킨 게임이 끝나고 협상이 된다면 그 기점이 언제라고 보세요? 그 기점은 여러 가지 이제
고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원래 미중 정상회담 언론 보도가 나온 게 5월 중이었는데 예. 네, 5월은 이미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그 협상이 모든 것을 다 타결짓는 그런 협상은 아닐 것 같고요. 네. 하나가 또 협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그 다음 국면이 또 펼쳐질 거기 때문에 예, 예. 상당히 장기적인 레이스가 펼쳐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뭐 관세 협상 또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의 사실 이제 스탠스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미국, 중국 하나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게 우리나라가 처한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인데요. 지금 먼저 그 고민을 한 지 10여 년이 넘었죠. 근데도 예. 명확한 예. 해답을 내놓기는 힘들고 그때 이제 국가 지도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을 잘 선별해서 양국 사이에서 이제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올 것 같습니다. 어느 네.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 줄타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우리나라도 뭐 미국과 같이 어쩌면 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전략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합의점을 찾는 노력들을 국내적으로 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두 나라가 중요한 이유가 또 한반도 안보와도 아주 큰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서해상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우리나라 안보 어떻게 좀 앞으로 좀 예측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략 경쟁의 측면에서 아까 제가 비군사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 사실은 비군사적인 부분이 부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국방과 군사가 소홀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서해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해 구조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은 이제 양식, 심해 양식 같은 그러니까 민간적인 차원의 어떠한 조치라고 하고 있지만 예. 언제든지 또 이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고 예. 중국이 남중국해 같은 데서 하고 있는 회색지대 전략 놓고 봤을 때도 이것이 그럼 과연 군사적인 조치인지 아니면 비군사적인 목적인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도 항상 우리 주변의 안보에 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조금 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 그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강대국이 가까이 있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멀리 있는 게 좋은가요? 그것도 이제 뭐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를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항상 그 동아시아 사상에서 원교 근공이라고 항상 그 가까운 나라보다는 멀리 있는 친구가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옆에 있으면 좀 생각이 부담스럽잖아요. 들지만 뭐 국제 정세라는 게 그때 또 다르고 우리나라의 국익도 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먼 나라면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또 상대적인 거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미중 갈등 관련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리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다음에는 좀 세분화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간 되면 또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이강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